안녕하세요. 법률방송 초대석 전혜원입니다. 자신만의 가치 있는 이야기를 세상에 전해주실 특별한 분을 모시고 여러분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가는 법률방송 초대석. 오늘은 우리 시대의 진정한 어른을 모셨습니다. 학계에서 시작해 외교 안보 분야에서 이념을 뛰어넘고 분야를 넘나들며 활약해 오신 라종일 가천대 석좌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요즘 네. 어떻게 지내시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가장 비중 있게 집중해서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이실까요? 선친 이름으로 선친을 기념하는 연구원 하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관심이 있지만 역시 우리나라, 우리 사회 그리고 우리 사회하고 우리나라하고 세계하고의 관련, 이웃나라하고의 관련 그런 게 아무래도 관심사가 됩니다. 그렇군요. 조금 전에 잠깐 선친 언급을 좀 해주셨는데 예. 그 시대에 굉장히 유명한 정치가셨더라고요. 제6대 국회 전반기 국회 부의장을 지내신 예. 백봉 나용규 님이신데 혹시 선친과의 뭐 이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너무 많으시겠지만 예. 그중에 한 가지 정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선친이 아무튼 정치에 관여를 많이 하셨는데 그 자기 정치 활동에 가족은 전혀 참견을 못하도록 하셨어요. 그게 좀 특이한 일인데 네. 선거에도 가족은 전혀 관계를 못하도록 하고 이 가족은 사생활의 영역이고 자기가 하는 건 공적 생활의 영역이고 선거 구민을 집에 들여오지도 못하게 하셨어요. 선거 구민은 선거 사무소에서 만나든지 밖에서 만나는 거고 집에는 못 들어오게 하시고 사적인 영역하고 공적인 활동의 영역을 상당히 아주 엄하게 분리하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지금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정치인이셨어요. 그러니까 그 선거에 나가서도 선거 연설에서 자기에게 지역 사업을 하는 기대를 한다면 자기한테 투표하지 말라. 자기는 지역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지역 사업은 군수나 시장이나 도지사가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나를 뽑는 건 국가의 일을 맡아달라, 국가의 일을 맡아서 해달라 하는 기대로 뽑아달라고 그런 말씀하시던 게 기억이 나요. 그렇군요. 분명히 약간 정치적인 방향에도 영향을 좀 받으셨을 것 같아요. 물론 가족은 관여하지 못하게 하셨지만요. 예. 어떠세요? 정치적으로 이제 제일 뚜렷하게 배운 거는 그러니까 정치에서는 적이라는 게 있으면 안 된다. 적이라는 거는 바깥에 있는 거고 자기 집안에서 국내에서는 적이 아니라 파트너로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동반자이다. 그러니까 제일 좋아하는 비유가 골프였어요. 정치가 골프 시합 같이. 네. 골프의 파트너가 적이 아니지 않는가? 파트너지. 네. 파트너가 없으면 골프 시합이 안 되니까. 또 하나는 목표가 동일해야 한다. 그러니까 골프 코스에 그린이 둘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한 그린을 보고 같이 누가 더 잘하나 하는 거지. 네. 예,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파트너다. 의견이 다를 수는 있고 경쟁을 해서 승자, 패자가 결정될 수는 있지만 패자라고 해서 네. 그게 상대방을 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적으로 생각한다면 골프볼을 때리는 게 아니라 서로 상대방의 머리를 때리지 않겠냐. 이러면 골프가 안 되지 않나.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규칙을 양쪽이 똑같이 지켜야 한다. 한쪽이 규칙을 안 지키기 시작하면 골프 시합은 없으니까 그때는 정치가 안 되는 거다. 그런 골프에 비유하셔가지고 그런 말씀하시는 게 딱 좀 생각이 납니다. 비유를 해주시니까 또 요즘 골프 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한 번에 딱 이해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방향을 많이 선친께 물려받으신 것 같은데 근데 사실 교수님께서는 서울대 정치학과 학사, 석사, 그 이후에 영국 케임브리지대 정치학 박사, 또 이후에는 경희대학교에서 정치학과 교수를 하시는 등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학자의 길을 걸으셨거든요. 그러다가 92년도에 정계 은퇴 선언을 한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나면서 이제 정치의 길로 이제 들어서게 되신 거잖아요. 어떻게 갑자기 길을 확 바꾸신 계기가 됐을까요? 그 전에도 여러 차례 한 3차례, 4차례 정도는
그 정계 입문의 권고가 있었어요. 정계든지 관계든지. 그런데 모두 다 그 취향이 맞지 않고 자기 그 능력이나 자기의 취향에는 맞는 일이 아니다 생각하고 거절을 했었는데 92년에는 제가 설선에서 찾아갔어요. 왜 그런 거 하니? 주된 이유가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약속을 지켜서 은퇴를 하셨는데 그분이 은퇴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 옳지 않고 우리가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노력으로 상당한 정도 민주화가 진행이 됐는데 아주 결정적인 계기 하나가 뭐냐면 민주화의 과정에 정권 교체가 있어야 해요. 어느 한쪽이 계속 집권하는 정치라는 건 제대로 된 민주정치가 아니에요. 일본 같은 경우죠. 아니면 북한은 좀 극단적인 얘기지만 한 집안이 계속 정권을 갖는다든지 그런 경우는 옳지 않아요. 그거는 정권은 교체가 돼야 해요. 늘 그래야 참신하고 균형이 맞게 되죠. 근데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은 그 우리나라 정치에서 네.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는 인물이 김대중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정치학을 했지만 정치학에서는 인물이 중요 안 해요. 사회 구조나 뭐 인구라든지 경제든지 이런 게 중요하고 인물은 거의 그 빼놔요. 왜 그러냐면 아마 그 학문으로 다루기가 힘들어서 그렇겠죠. 근데 현실 정치에서는 인물이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순간에 어떤 역할을 맡는다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때 제 판단으로는 김대중 이라는 사람 아니면 정권 교체가 안 돼요. 계속 같은 여당이 계속 집권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김대중이 꼭 필요하다 생각하고 제가 찾아갔어요. 좀 평소에 안 하던 일인데 찾아가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죠. 지금 발로 은퇴하면 안 된다 그러고 김대중 후보는 그때 자기가 은퇴한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약속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정치에서 은퇴한 거지 공적 활동에서 은퇴한 건 아니지 않는가. 공적 활동을 계속할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공적 활동을 어떤 걸 하냐고 물어보시기에 우리나라의 지도자라는 건 적어도 아시아의 지도자는 될 수가 있어야 한다. 아시아의 지도자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지도자여야 한다. 아시아의 문제는 뭔가 하고 물어보시기에 아시아의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급한 문제는 나라 사이의 격차라고 그랬어요. 이 지역에는 최고 수준의 경제 발전을 한 나라도 있고 굶어 죽는 나라도 있고 비행기로 한두 시간 거리에 또 하나는 어떤 나라는 민주화가 잘 진행이 돼 있고 어떤 나라는 아직도 군부 독재를 하고 있는 이런 나라도 있다. 이런 불균형이 없어져야 이 지역이 같이 살고 공동체를 이루기가 좋지 않겠는가. 한국 국경 바깥으로 자기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리더가 되시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많이 수긍을 하시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외국에 가서 좀 있다가 생각도 좀 많이 하시고 돌아오시라고. 그래서 제가 어딜 갔으면 좋겠냐고 해서 케임브리지 대학을 제가 좀 잘 아는 대학을 그쪽이 독일이나 일본이나 미국이 모두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고 영국이 좀 낫고 그다음에 케임브리지는 아주 시골이니까 거기가 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케임브리지 가서 한 6개월을 계셨다 왔죠. 네, 그러면 굉장히 큰 영향을 김대중 전 대통령께 좀 드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후에 또 선거운동도 함께 하셨잖아요. 예. 그때 에피소드 같은 것도 있을까요? 일정한 시기까지는 자기는 정계 복귀 안 한다고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가까이 지내는 저희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안 하셨고 돌아와서 하신 활동은 바로 그 얘기 제가 말씀드린 그런 거였어요. 아시아 태평양 평화재단 그걸 한 겁니다. 그래서 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 민주화 이런 걸 추구하는 그런 재단을 시작하시고 저도 거기 함께 일을 했었죠. 제가 한 1년 해외 나가려고 그랬어요. 좀 구상하고 있던 책이 있어가지고 근데 마침 교육부에서 교수 해외 연수를 지원하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교수들은 그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 프로그램을 받으면 학교가 월급을 그대로 줘요. 보수를 그대로 주고
교육부에서 지원을 받으니까 재정적으로도 참 편하죠. 그래서 예. 그걸 받았어요, 마침. 그래서 네. 잘 됐다, 좋아가지고 저는 외국에 가서 그 쓰던 저술을 하려고 이사장님께 말씀을 드렸죠. 제가 그 내년에 갖겠다 그랬더니 가지 말라고 그러세요. 강하게 그러세요. 그래서 왜 그런가 깜짝 놀랐는데 그 내가 거기 간다는데 왜 가지 말라고 갑자기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때 처음 자기 출마한다는 말씀을 하세요. 아, 대통령 보는 거 그것까지 도와주고 그러고 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충격을 받았죠. 어떻게 또 이제까지 비밀로 하던 거를 예.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그다음에 대통령 되기까지 도와주면 그때는 마음대로 가라 어디든지 그때도 공부는 그때 해도 되지 않나. 근데 대통령 될 그 찬스는 지금밖에는 없다 보니까 도와주고 가라. 그래서 뭐 선뜻 그러겠습니다. 하기는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렇죠. 좋은 기회가 또 왔는데. 그래서 뭐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집사람이랑 의논을 했는데 예. 집사람은 그렇게 하라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렇게까지 도와가지고 이제까지 왔는데 또 평소에 말 안 하던 걸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는 그런 강한 의지가 있고 또 도와줄 만한 보람이 있지 않나. 또 다음에 이제 공적인 이런 활동 그만두면 공부는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한 사흘 동안 좀 우물쭈물하다 돌아가서 뭐 그러면 말씀하시는 대로 남겠습니다. 선거운동에 나오는 게 당연히 자연히 끼게 됐죠. 뭔가 자연스럽게 이제 정치로 발을 들이게 되신 것 같아요. 자연스럽지만은 않았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야당 진영에서 분열이 있었던 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그 다음 해인가 그 지방자치 선거가 있었는데 네.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 마음에 두시는 후보가 있었어요. 서울에 시장에 누구를 내보내고 경기지사에 누구를 내보내면 야당의 그 입지가 아주 좋아지죠. 중앙을 다 그렇죠. 잡게 되니까. 네. 그러니까 그걸 강력하게 추천을 했는데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은퇴 이후에 당을 맡아갖고 있던 이기택 씨가 강하게 반발했어요. 그렇게 하면은 김대중이 다시 정계에 복귀하는 통로가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도 그 당이라는 거 원래 김대중 그 지지당이어서 자기는 그냥 좀 그 실세가 아니고 얹혀 있는 셈인데 아마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렇게까지 개입을 하는 그리고 반발을 했어요. 네. 못하 그렇게 안 한다 그러고. 그것 때문에 김대중 그 대통령께서 야당 그때 그 이사장께서 네. 상당히 그 마음을 상해하시더라고요. 그런 약속까지 하셨대요. 이번에 내 말대로 해주면 앞으로 내가 당신한테 잘해주겠다 생각하는 바가 있다. 네. 아마 그 정치인들끼리는 이러겠죠. 내가 좀 당신 바라는 걸 도와주겠다. 당신이 대통령으로 나오면 도와주겠다. 그런 그 암시였겠죠. 그런데도 안 받아들였대요. 그런 거 믿지도 않고. 그때 결심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되겠다. 그러고 내가 그냥 직접 당을 만드는 도리밖에. 그래서 만든 게 그 새정치국민회의라고 하는 당입니다. 인기는 없었어요. 그때 입당을 강력하게 권하셔서 예. 몇 차례 당에 안 들어가려고 좀 하다가 사정이 아주 나쁘시고 그래서 꼭 바라는 것 같아서 거기 들어갔죠. 당에 들어갔죠. 어떻게 하다가 그러다가 별로 생각을 안 하던 공적 활동에 개입하게 됐어요. 정치의 길로 이제 본격적으로 발을 들이신 거네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무슨 네. 보장된 직책이 정부에 김대중 대통령이 그때로는 대통령이 되실 가능성이 거의 없었고 그때 이제 그 정치학자들의 한 80~90%는 김대중은 정치적으로 아무 장래가 없다 생각을 하고 다른 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리고 그 당을 만들고 정계에 복귀하셨을 때 인기도 아주 나빴어요. 김지하 시인 같은 사람 맹렬하게 비판을 하고 그랬죠. 그런데 어떻게 또 대통령까지 갔어요. 네. 잘 정권 갔어요. 교체를 또 이루신 거잖아요. 정권 교체가 아마 우리나라 역사상의 첫 정권 교체입니다. 그때 또 감회가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예, 그때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는 게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평화적으로 정권을 물려준다는 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일을 하기가 힘들어요. 굉장히 힘든 일인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라가 몇 안 돼요. 권력을 잡는 건 오히려 쉽지만 권력을 남한테 물려주고 자기가 안전할 수 있다는 게 참 어려워요. 근데
그 전에는 우리나라는 정권 교체라는 게 같은 당에서 이루어진다든지, 그러니까 정권 교체라기보다 이양이 되는 그런 식의, 예? 후계로 이양이 되는 식이고, 아니면은 그 정변 같은 거죠. 군대를 몰고 들어서 뭐 정권을 잡든지, 네. 아니면 4.19 혁명 같은 게 일어나서 정권이 교체되는데, 아마 그때가 처음입니다. 1997년 12월 19일인데 네. 그때 처음으로 국민들이 결정한 다수에 의해 가지고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어요. 그건 상당히 큰 의미가 있고, 저는 조그만 역할밖에 못했지만 그때 그래도 정치에 개입한, 정치에 참여한 보람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네, 이렇게 정권 교체를 이루고 나서 98년부터 99년까지도 국정원에서 일하시게 되셨습니다. 근데 학자 출신이셔서 제가 보기에 굉장히 교수님 같으시고 굉장히 신사 같으신 이런 분이신데, 국정원 하면 이미지가 좀 약간 베일에 가려져 있고 좀 무섭다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게 참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근대 국가를 예. 근대 국가의 안전 보장을 지키고 근대 국가의 정책적인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국가정보원입니다. 명칭을 뭐라고 하건 간에 그거 없이 성공한 나라는 없어요. 엘리자베스 1세 굉장히 치적이 높은 그 여왕으로 알고 있잖아요. 네. 그때 그 비밀정보부가 영국에서도 처음 생긴 걸로 알아요. 그거 없었으면은 그게 안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보부에 관해 가지고 나쁜 인상을 갖고 있는 게, 부정적인 인상 같은 걸 갖고 있는 것이, 이게요 참 불행한 일인 게 정치인들 잘못이에요. 대개는 국정원을 나쁘다고 비판을 하는데 국정원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국정원을 잘못 이용하는 정치인들 잘못이에요. 대부분은. 네. 아주 불행한, 굉장히 불행한 일이고, 국가의 앞날을 위해서는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국가정보원이라는 게 명칭이 뭐건 간에 아주 중요한 거를 대통령이 되면 명칭을 바꾸려고 들고 그 속에 거기에 함부로 개입하고, 이게 옳지 않은 일이에요. 정치인들은 근데 그 책임을 자기가 인정 안 하고 국가정보원이 잘못한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안 돼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 때도 그 잘못하신 거는 정보원장을 4번을 바꿨어요.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때 3번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에 정보부의 수장을 7명을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보부가 잘 될 수가 없어요, 도저히. 그 다음에 정보부라는 거는 자기한테 좋은 정보건 자기한테 나쁜 정보건 정보를 바로 전달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해요. 자기한테 좋은 정보를 갖고 오는 정보부를 만들려고 그래요. 자기 정책의 목표하고 맞는. 그러면 안 돼요. 정보라는 거는요, 나쁜 정보가 더 중요할 수가 있어요. 지금 잘하십니다 하는 정보보다 지금 뭐가 참 안 되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정보를 줄 수 있는 정보부가 돼야 하는데 상황을 그렇게 못 만들어요. 그걸 정치인 차원에서, 국민 차원에서도 제대로 인식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2001년부터 2003년까지는 또 주영 대사를 역임하셨습니다. 예. 그 신임장을 고 엘리자베스 여왕께서 예. 직접 이렇게 예, 주셨다고 예. 하셨는데, 재미난 얘기를 나눴어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 엘리자베스 나누셨어요? 여왕하고는 그전에도 몇 번 뵌 일이 있지만 큰 모임 같은 데서 그때는 뭐 큰 얘기를 나누지 못했지만 신임장 제정하고는 이제 한동안 재미있게 얘기를 나눴어요. 무슨 얘기인고 하니 네. 그분이 그 여왕이 되신 게 아주 젊었을 때고, 네. 그때는 우리나라는 아주 어려울 때예요. 1952년이니까 네. 전쟁의 중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먹을 것도 없고 뭐 저 폭격하고 전쟁 와중에 아주 형편없는, 지금 뭐 우크라이나 생각을 하면 그거보다 훨씬 나빴죠. 그런 상황인데 이 뉴스에 나오는 건 마치 동화에 나오는 그 아름다운 공주가 그 큰 제국의 여왕으로 되는 그런 거, 그 동화 같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때 정말 그 여왕님 즉위하시는 거를 대관식은 또 굉장히 화려하게 했거든요. 네. 마치 동화같이 그렇게 생각했다고. 근데 그 나라에 와서 대사가 돼서 참 반갑다고 기쁘다고 그랬더니 그때부터 나를 기억했냐고 그래요. 그래서 1952년부터는 여왕님이 저한테 일종의 동화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러고 그래서 한동안 재미있게 얘기를 나눴죠. 한국 전쟁 때 어땠냐. 그러고 사는 형편이 어려웠지. 그러고 그때는 사실 자기네도 아주 어려웠다. 그러고 그런 얘기를 하고 한동안, 그러고 탄식을 하시더라고요.
그때가 1952년이었구나. 근데 그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서 그 사이에 반세기가 흘러갔구나. 그러고 그렇죠, 그렇죠. 아주 예쁜 미인이 아주 할머니가 되셨으니까. 그렇군요. 아, 저희는 뉴스에서만 보던 분이고 막 정치적이나 나라 이슈 관련해서만 등장하는 분이셔서 이렇게 좀 소탈하게 대화를 나누시는 모습은 좀 상상을 하기가 좀 어려웠거든요. 예, 예. 네, 또 이렇게 지나간 시간 한번 또 추억을 해보게 됩니다. 예, 예. 자, 그리고 영국 대사로 계실 때 아까 기간이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그 사이에 주영 대사로 계셨는데 우리나라에도 큰 이슈들이 있었어요. 2002년에 월드컵이 있었고 예. 그리고 제16대 대통령 선거 열기가 예. 굉장히 뜨거웠거든요. 이때도 어느 한 분을 또 지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노무현 대통령 지지한 사람입니다. 근데 예. 그때 저는 대사로 있었으니까 별로 도와드리지는 못했지만은 대사 가기 전에 이제 자주 접촉을 하고 어려운 일 있으면 저한테 많이 뭘 물으시고 갑자기 뭘 많이 물으시고 그리고 제가 또 대통령 돼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얘기인데 예. 지금은 대통령이 되셔야 한다는 얘기를 했고 한 번은 떠나지 말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 좀 있어달라고. 그래서 도와드릴 사람이 많이 있고 또 몇 사람을 제가 추천을 할 테니까 도와드릴 겁니다. 그리고 저는 어차피 거기 가기로 약속을 하고 그냥 대사로 간 게 아니라 조금 특별한 사명 같은 것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또 안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있다고. 그래서 대개 대사가 하면 한 3년은 하는데 네. 저는 2년에 끝났어요. 왜 그러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시자마자 저를 다 들어오라고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근데 또 궁금한 게 사실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를 할 그 당시에는 경선도 좀 힘들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였는데 지지를 하신 어떤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예, 지금 이제 얘기할 때가 됐겠지만은 노무현 대통령이 다음에 꼭 대통령이 되셔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대한민국의 안정하고 발전을 위해서는 그런 분이 필요해요. 왜 필요한 거 아니에요? 네. 대한민국 성립이 쉽지가 않았어요. 어려웠고 쉽게 말하면은 대한민국 성립 과정하고 발전 과정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되게 이제 이념적인 성향을 두고 얘기를 하자면 되게 좌파는 반대했어요. 공산계들은 물론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테러까지 하고 투표를 못하도록까지 하고 좌파 진영은 반대했고 우파 진영도 다 찬성한 게 아니었어요. 김구, 백범 계열은 대한민국 성립에 반대했어요. 네. 통일해야 하고 단독 정부하는 건 반대하고 결국 뭐냐 하면요. 이념적인 지형만 반대면 국민의 4분의 1 가지고 건설한 셈입니다. 그거는 장기적으로 좋지 못해요. 네.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다수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이념적인 성향으로 보면은 대한민국 성립 이래 지속적으로 조금 소외된 층이 있었어요. 그 대표가 노무현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집권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집권을 해야 대한민국의 저변이 단단해집니다. 넓어지고. 집권을 하지 않으면 영원한 국외자가 돼요. 아웃사이더가 돼요. 집권을 하고 자기도 나라를 운영해봐야 나라를 운영하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자기의 이념적인 성향만 갖고는 나라를 운영할 수 없겠구나. 대한민국은 그러고 자랑스럽고 이제까지 잘 발전을 해왔고 앞으로도 발전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돼요. 나도 대한민국의 당당한 국민이다 하는 생각을 해야 해요. 나는 늘 소외받는 이런 사람이 아니다. 그러고 그때 딱 필요한 게 김대중 이후에 노무현이 꼭 필요했어요. 대통령이 됐어야 했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정계에 정치 문외한이 또 정치 그런 활동을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이 정계에 개입해가지고 2차례 정치적인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네. 둘 다 잘한 셈입니다. 노무현은 결국 비극적으로 끝났지만 그래도 네, 오늘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정치학 교수가 정치 한복판에 뛰어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나라를 생각하는 애국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의 저서 중에서 몇 권을 추려서 그 시대 정신에 대해서 여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